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자 칠레 카톨릭대 협력 교수이신 민원정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재밌게 들어서 언제 나오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최근에 그러니까 중남미 관련해서 기사를 좀 읽다 보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마두로. 네. 베네수엘라. 네. 막 얼마 전 3연임에 성공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부정선거 얘기도 나오고 모든 루머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제가 칠레 뉴스에서 아주 한마디 딱 정리하는 문장을 발견했는데 마두로가 마두로 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바로 엊그제 뉴스에서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양심 고백처럼 이 선거는 부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정확히 몇 표를 사기를 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녹화 준비하면서 칠레 뉴스를 계속 들었는데 그냥 프라우데, 사기라고 그냥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또 원래 또 칠레, 베네수엘라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 브라질과 콜롬비아, EU까지 나서서 뭔가 문제 제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마두로는 이제 마두로 했으니까 계속 쭉 가는 거죠. 뭐 주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든 간에. 네, 혼돈의 시기가 다가오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가 됐다. 그래서 사실 이게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주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부터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실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나마는 미국의 백업을 받아서 미국에서 이제 내가 파나마에서 얘네들을 막아주겠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와중에 우파 정권까지 돼서 이들을 다 막으면 이 베네수엘라가 혼란한 틈바구니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가겠죠. 그럼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칠레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현재 칠레가 그런 외국인들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제 미국의 변화, 베네수엘라의 변화에 따라서 남미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렇군요. 구정 기자님 혹시 관련해서 첨언하실? 사실 이 베네수엘라 문제라는 거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에 대한 판단 자체도. 지금 교수님께서 칠레 언론을 보고 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칠레만 해도 사실 외국인 거고 그냥 밖에서 봤을 때 베네수엘라가 무슨 마두로가 됐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망했다거나 그렇다고 보기에는 미국이 망하게 하려고 극도로 제재를 하면서 거봐 너희는 잘 못 살게 됐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측면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마두로는 일단 무너지기는 힘들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압박 오랫동안 했잖아요.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상황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그동안에 계속 이제 제재를 하다가 이번에 부정선거 시비 때문에 거기다가 더 비난과 제재를 지금 덧붙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두로가 그 27일 날 그 개각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제일 큰 거는 석유 부처, 그다음에 이제 재무 관련된 부처라든가 그다음에 중요한 게 PDVS라고 그래서 국영 석유 회사 여기를 더더욱 더 권한 강화하면 자기 사람들로 채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내무장관의 그 디오스다도 카베요라는 사람을 앉혔는데 그 사람은 차베스랑 같이 그 이른바 볼리바르 혁명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중심이 돼 이제 범아메리카 뭐 좌파 혁명 이런 거 그거에 거의 주역이었던 사람이에요. 마두로 다음 2인자죠. 이제 그 사람을 내무장관 앉힌 걸로 봐서 외부에서 그러건 말건 간에 나는 더 강경한 충성파로 채우고 뭐 반발하면 탄압하겠다. 이런 신호로 지금은 보여요. 그렇군요. 교수님 지난번에 어쨌든 칠레 그리고 중남미에 대해서 두루두루 저희들이 너무 그 질문을 많이 던져가지고 어쨌든 다양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여쭤볼 거 너무 많아서 저희 아주 난사할 겁니다. 여러 가지. 중남미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도 공부하면서 대답해야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뭔가요? 제가 녹화 전에 PD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사람들이 중남미에 대한 환상이 있다. 환상.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
환상과 극과 극의 환상이 있어요. 긍정적 환상과 부정적 환상. 맞아요. 네, 남미 그러면 뭐 마약, 범죄, 살인, 뭐 베네수엘라. 부패 뭐 그런데 이런 이미지.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망할 듯 안 망하는 게 바로 중남미예요. 왜냐하면 그 내부로 들어가면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얼만큼 망해야 망한 거냐 이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상류층은 기가 막히게 잘 살고 미국 워싱턴의 호화 아파트에는 베네수엘라 학생들이 다 공부하고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외로 다녀오신 분들도 많아요. 많죠. 네, 좀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의외로 다녀오신 분들도 그러니까 많아요. 로망이 있어요. 네. 남미 여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년퇴직하신 교수님들 중에 그 먼 곳을 다녀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중남미가 너무 넓잖아요. 중남미 지도를 보시면 그 안에 러시아도 쏙 들어가고 미국도 쏙 들어가고 그냥 어지간한 대륙은 다 쏙 들어가는 그렇게 네. 넓은 곳이니까 중남미를 뭐 한 달 여행하고 왔다고 해서 내가 중남미를 다 봤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또 뭐 스페인어 특히 전공하신 분들은 스페인어 공부해봤자 하나도 쓸모도 없다 이러시는데 정작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니 스페인어 쓰는 나라가 이렇게 맞아요. 많았냐 네, 네. 하고 놀라셔서 한번 오늘은 우리 스페인어 쪽으로 한번 몰아가 볼까. 스페인어 쪽으로. 네. 그래서 너무 관심 많아요. 아, 만약에 그러세요? 나중에 여행 가게 되면 네. 왠지 스페인어 한마디는 네. 우리 알파고도 좀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스페인어? 아니 스페인어는 좀 약간 네. 영어를 네. 좀 약간 느끼한 남자 스타일로 말하면 스페인어 아닌가? 예를 들면 모히또잖아요. 느끼하지 않다니까. 이것도 또 예를 오해야. 들면 모히또잖아요. 모히또. 이거 좀 약간 스페인어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벌써 브라질에서 많이 환상이 마시고. 그런 뭔가 환상. 약간 느끼하고 네, 예. 그런 환상이 있죠. 안 그래서 느끼하대요. 안 느끼. 네,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 네. 히스패닉을 물어보시는 거 아니었어요? 히스패닉을 스페인어 쓰는 사람을 히스패닉이라고 다퉁치지 않아요. 아, 이 히스패닉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거기에도 오듯이 준비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안 물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스페인어를 어디에서 누가 얼마나 쓸까요? 일단 스페인보다는 남미에 많을 거는 너무 확실할 것 확실하고 같아요. 나라가 예, 많으니까. 예. 네. 중남미 쪽, 유럽 쪽,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갔을 때 또 스페인시 쓰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쵸. 네, 네. 이민자들 등등. 네. 그래서 카포베르데. 그거는 아프리카에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예. 스페인어 쓰는 거 그렇죠. 아니었어요? 네, 아프리카에도 거기는 있고. 포르투갈어일걸요? 카보베르데는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어인가? 뭐 네. 포르투갈어는 아마 그 모잠비크하고 앙골라. 여하튼 지금 중남미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33개국이 있으면 거기 카리브해 지역, 그다음에 우리가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봤던 수리남이나 가이아나를 빼고 또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을 뺀 나머지는 다 이제 멕시코부터 에스파뇰. 스페인어, 에스파뇰, 진짜 그럼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 인구 그리고 보더라도. 이제 미국에 가셔서 스페인어 화자를 많이 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원래 멕시코 땅이었기 때문에 네, 뭐 누군가는 조약에 의해서 넘겼다고 하고 누군가는 팔아먹었다고 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너무나 스페인어를 접하기가 쉽고 바로 미국에 있는 스페인어 화자를 히스패닉이라고 아, 하고 저도 히스패닉은 히스패닉! Why? 이 아직 알파고 아니고. 때문에 지금 패닉이 올려고 네, 지금 아들이 네. 어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칠레에서 보면 네. 제가 있던 곳이 칠레니까 칠레. 한국 분들이 오셔서 왜 이렇게 영어가 안 통하냐고 막 짜증을 내시는데 칠레에서요? 정작 남미에 있어 보면 이제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남미로 내려올수록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많지만 굳이 영어를 그들이 하지 않아도 네.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도 같은 로맹서 계통이라 비슷하니까 한 20, 30시간 인텐시브 코스를 들으면 스페인어가 얼추 되고 또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때도 제2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쵸. 히스패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와서 스페인어를 하는데 괜히 한국 사람들이 왜 영어가 안 통하냐 이렇게 불평을 하면 그 사람들은 왜 칠레에 와서 스페인어를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구나. 앞으로는 패닉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수님 오늘의 주제는 한 줄로 뭘까요? 알파고님을 위해서 히스패닉 파워로 한번 해보죠. 히스패닉. 아.
미국 내에서 지금 선거도 다가오면서 이 히스패닉 파워를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내에서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을 히스패닉이라고 하고 또 남미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라티노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히스패닉이나 라티노라는 말을 다 쓰기도 하는데 동시에 쓰지만 그런 차이가 있죠. 그 뉘앙스 차이가 맥락의 차이가 확실한 그렇죠. 건가요? 네. 미국에서 스페인시를 쓰는 사람이 히스패닉이고 네. 올라오신 분들은 라티노? 라티노. 아. 그런데 이제 정작 그 히스패닉들은 그 라티노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통계에 따르면. 그게 뭔가 좀 차별적인 언어로 네, 받아들이는 그렇게 건가요? 받아들이고 또 요즘에는 이제 미국 대학들 홈페이지 들어가면 라팅스라고 왜냐하면 이 스페인어는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 이제 성 O나 A를 빼고 라팅스라고 라팅스 스타디스라고도 하고. 네. 그래서 요즘 그 미국 대선 이제 쭉 보다 보면 네. 인구가 어떤가 해서 제가 또 구글에 열심히 했더니 네. 미국 전체 유권자 중에 한 60% 정도가 60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네. 백인이고 네. 히스패닉이 한 18%. 19%로 늘었어요. 늘었어요. 또 네. 그 며칠 사이에. 그 카멀라 해리스도 사실 네. 히스패닉 계열 그 연관이 있잖아요. 뭐 아시아도 그렇고 네. 이제 뿌리가 그러니까 흑인인데 아마 자메이카인가 그쪽 아버지 자메이카. 예, 예.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히스패닉들도 이번 유색인종들이 많이 네.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는데 네, 네, 네. 확실히 그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히스패닉들도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히스패닉들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점점 약간 지지율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히스패닉도 애초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지역이 멕시코 땅이었다가 미국으로 넘어갈 때 있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뿌리가 또 깊군요. 국경이 또 바뀌면서 그때 올라간 사람들 네. 또 최근에 이제 꼬요테 행렬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여러 계층이 있고 또 그들 사이에서도 흑인 계통을 차별하는 그런 게 있고 이 따로 또 가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또 뭉칠 땐 뭉치고 또 유니비시온이 있잖아요. 스페인어 방송. 아, 그 스페인어 방송이 미국 전역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볼 뿐더러 남미에서도 볼 수 있고 이 언어의 힘이 대단하죠. 네. 그런데 우리도 이제 미국에서 듣는 영어와 영국 영어 또 호주 다르죠. 또 다르더라고요. 네. 발음도 조금 다르고 네. 액센트 다르고. 네. 그러면 여기서 스페인어라고 하면 네. 스페인 이 기준인 건가요? 예, 그것부터가 일단 좀 궁금하네요. 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스페인 본토가 아니면 사투리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스페인 자체가 스페인 할리먼. 할리먼? 예, 아.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 네네네. 같은 이제 거기는 왕이 있는 국가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레알 아카데미아 스파�올라 왕립 할리먼에서 레알 아카데미 진짜 찐이에요. 그 레알. 레알은 찐이다. 로얄이에요. 로열이에요. 네, 그래서 그 스페인 왕립 할리먼에서 모든 스페인어는 스페인어다. 예, 그렇게 방언이나 정의를- 사투리로 쓰지 않아요. 아 근데 예를 들면 포르투갈어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이 워낙 작고 브라질이 또 너무 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브라질 포어가 네. 세계적인 이제 표준이 그렇죠. 돼서 포르투갈인들이 섭섭해한다 저는 그런 기사도 봤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스페인- 브라질의 상류층들은 예. 포르투갈식 포르투갈어를 써. 그래서 또 무시해요. 포르투갈식. 예. 그런데 그 스페인은 언어로. 그러면 다른 모든 스페인어를 다 포괄해서 모두가 예. 우월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다라고 포용을 했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스페인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스페인이 1492년에 이제 그들의 신대륙으로 갈 때 통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스페인 자체가 바스크 지방에 가면 바스크어가 있고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방에서는 카탈란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스페인 자체가 4개의 바일링구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통일을 했을 때 카스티알라만차 그 카스티아 중심으로 통일을 해서 카스티아의 스페인어가 바로 카스테야노라고도 해요. 스페인 사람 중에서는 에스파뇰이라고 안 하고 꿋꿋하게 카스테야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치면 경기도 지방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제 그 옛날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보시면 제일 처음 나오는 건 카탈란이지 에스파뇰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네. 또 이제 지방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씩 다르고 스페인 본토에서는 세세오라고 해서 영어의 TH 발음처럼 혀를 이렇게
하는 발음을 하는데 이제 남쪽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 세세오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남미로 넘어간 사람들은 그 해안가에 안달루시아 중심으로 선원과 군인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중남미에는 세세오가 없어요. 네. 그런데 예전에 칠레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분명히 칠레 사람인데 스페인식 스페인어를 하는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네. 온통 칠레식 스페인어에 칠레식 억양인데 세세오만 해서 너무 웃겼는데 이제 또 뭔가 중남미 처자들에게는 그 본토 남성의 매력이 네. 또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스페인의 한류 팬들도 중남미에서 더빙한, 중남미에서 번역한 한류 드라마를 봅니다. 근데 그 교수님 이제 칠레에 계셨잖아요. 네. 그러면 칠레 말고 네. 그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마다 또 그러면은 차이가 스페인어 있죠. 그 차이가 많이 있나요?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보카도라고 하는 거를 네. 남미에서는 빨다라고 해요. 또 뭐 제가 이제 바나나가 스페인어로 뭘까요? 그럼 다들 뭐 바나나 이러시는데 액센트만 달리해서 바나나. 플라타노 아예 다른 단어를 쓰는 아예 거예요? 다른 단어를 쓰고 아, 그거 아예 그 왜 불어에서도 뿔랑땡이라고 부르는 바나나 품종이 그렇죠. 있는데 그 네. 용어를 거기서는 그렇죠. 바나나라고. 예, 그래서 저도 멕시코나 이렇게 중미 쪽에 가면 메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일이나 뭐 조개류나 해산물도 다르게 다른 부를 단어를. 때가 많고 또 우리도 보면은 뭐 고려인이나 조선족이나 한국어를 들으면 왜 고어에서 다시 발달을 한 거잖아요. 네. 이제 스페인, 그러니까 신대륙의 스페인어도 그 16세기 정복 이후로 건너간 스페인어가 이쪽의 원주민의 언어와 혼용이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들어온 유럽 이민의 언어와도 또 혼용이 되기도 또 하고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특색이 있다고 하지 방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아르헨티나는 이태리 이민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억양도 아르헨티노 이렇게 이태리식으로 네. 그렇게 하고 또 칠레 스페인어는 굉장히 빨라요. 스페인 속도가 또 사람들도 알아듣기 힘들 만큼 빠르고 예, 스피드 곤잘레스. 네. 그 느끼한 거 아니라고 지금 네, 교수님이 그리고 이제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베네수엘라 얘기한 것처럼 얼마 전부터 이 칠레의 우버 기사는 다 베네수엘라고. 아, 또 그래요? 네, 그리고 어지간한 콜센터는 다 콜롬비아 사람들인데 저도 그분들 전화 받으면 좀 짜증이 났어요. 이제 예를 들면 전화 받을 때 칠레에서는 알로, 칠레는 알로, 야, 독일어를 많이 써요. 아. 독일 이민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오케이 할 때도 야 이런 말 많이 써요. 전화 받을 때 알로, 멕시코에 가면 부에노, 네, 달라요, 조금씩. 그래서 이제 어떤 말투나 어떤 단어를 쓰는가를 보면 중미에서 왔나, 남미에서 왔나 할 수 있죠. 이제 칠레 사람이 콜센터 전화를 걸면 Hola, buenos días, le llamo por el teléfono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콜센터 전화 Hola, muy buenos días, le llamo por el teléfono 이런 식으로 가면 저도 이제 그 말투가 들리는 순간 네. 이제 힘들고 소통이 어려워져. 저쪽도 얘가 칠레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칠레 사람은 살짝 아닌 것 아니고. 같으면 또 장난을 쳐요. 아, 또 그래요. 그 와중에. 네,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신경전을 벌이고 네. 그런 차이가 있죠. 네. 이 히스패닉은 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파워가 있는데 네. 사실 우리는 이제 언론 보면은 주로 미국, 중국, 유럽 뭐 네. 이쪽을 다루지만 히스패닉이나 뭐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 뭐 이런 기사를 사실은 많이는 접하지 못해요.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뭐 영향력이라고 할까? 정말 중남미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인데 네. 왜 자꾸 중요한 지역의 취급을 또는 대접을 못 받고 있나 아까 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런 식의 보도만 나가는 거죠. 안 좋은 보도만. 안 좋은 보도만 그리고 전 세계의 16% 경제 16% 농업 산업을 중남미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안 망했냐? GDP 성장률을 뭐 피어 리서치나 이런 걸 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쟤네 망해가는 거 아니야? 뭐 디폴트를 그렇게 많이 하고 아니요. 꾸준히 제가 2023년과 2024년 GDP 성장률을 봤더니 네. 아르헨티나만 마이너스 1점 몇 정도고 다른 나라는 다 성장했어요. 아, 조금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망한다는 거는 남미가 아니고 그 아르헨티나예요. 아 근데 저는 예. 그 부분에서 한국 언론들은 무슨 아르헨티나랑 무슨 살이 꼈는지 네, 지금 맞아요. 몇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 맞아요. 망한다. 아니요. 그다음에 브라질 근데 보면 대체로 한국에서도 네. 진영 논리에 따라서 네.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칠레나
좌파 정보, 좀 개혁적인 정보가 들어서면 그러니까 망하잖아, 그러니까 망하잖아, 전혀 망했잖아, 안 좋은 망했잖아라고 사례. 하는데 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미국 중심의 그 벌처 펀드라고 부르는 네. 진짜 이 뭐라 그러나 시체 뜯어먹는 이런 네. 그 못된 자본들 네. 그런 투기 자본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아르헨티나를 물고 뜯고 이제 결국은 그 파생 상품 이제 채권 같은 거 네. 사들인 다음에 바로 미국이나 영국의 법원에 소송 내서 거액 그 지금 가격으로 거액 물어내라. 그래서 사실 아르헨티나가 그래가지고 디폴트를 의도적으로 선언한 적이 많고 그렇죠. 세무 이행 안 하겠다 우린 이따위 네. 것들은 이렇게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네. 그거는 실제로 그 유엔의 특별 보고관도 이거는 아르헨티나가 맞다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네, 맞아요. 아르헨티나와 중남미 망하라고 약간 고사를 지내는 세력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아르헨티나에 대한 같아요. 환상이 예. 이제 좀 386 이상의 세대들은 그 옛날에 뭐 세계 5대 강국이었던 나라가 왜 살았죠, 망했나. 예전에. 그런데 근데 그거 1930년대까지의 30년대 얘기였고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정작 제 주위에 뭐 한 20대부터 60대까지 아르헨티나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았는데 뭘 새삼스레 망했다고 하냐. 그냥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았다. 이제 아르헨티나 망해야지 우리 민족 통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거기 땅이 있어가지고 여의도 정도 크기에. 제가 그리고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어가 좀 과격해요. 한국어가. 예, 우리가 뭐 죽었다라든가 네, 네. 죽도록 망했다. 일한다든가 뭐 이번 생은 망했어라든가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말하면 이 굉장히- 표현 자체가 안 될 수도 굉장히 있구나. 당황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칠레 가서 야 너 죽고 싶냐 뭐 이런 말 같은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페인어 야 너 죽었어 때마또 이런 말 농담으로 하는데 깨레스 모리르 이런 이게 때 빠서 너 무슨 일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아예 다르고. 너무 다르죠. 이제 한국 음식도 양념이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예, 우리가 좀 지금- 강해요. 네, 아니 그 말씀하셔서 궁금한데 사실 네. 이제 언어라는 게 사고와 인식을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는 어쨌든 주어, 목적어, 서술어고 영어는 또 주어, 그다음에 서술, 목적어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네. 언어에 따라서 많이 생각이 다르고 또 뭔가 네. 문화가 다를 것 같은데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 이분들의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만 언어가 느끼는. 정말 중요한 게 네. 제가 칠레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한국어로는 거짓말하기가 참 힘들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나오니까 네. 너 아침에 뭐 먹었니? 그러면 나는 밥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사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었는지가 미리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스페인어는 영어와 똑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주어를 생략해도 돼요. 왜냐하면 동사가 인칭 활용을 하니까. 그거는 뭐 불어도 그렇고 이태리어도 그렇고 로망스어 계통이 그런데 그러니까 뭐 깨꼬미 있을 때 너 뭐 먹었니? 그러면 꼬미 생각할 시간이 있죠. 뭘 말해도 되죠. 시간을 번다. 그거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스페인어가 초급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그 규칙만 잘 알고 있으면 사전에 발음 기호도 없어요. 그냥 규칙만 알면 그대로 읽으면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주어도 생략해도 되고. 그런데 이게 고급으로 갈수록 또 어순도 꼭 주어, 동사, 목적어로 안 해도 돼요. 바뀌어도 돼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고급으로 갈수록 주어를 생략하느냐, 넣느냐. 어순을 이때 굳이 왜 바꿨을까? 이거에 따라서 뉘앙스의 차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으로 가면 쉽지 않죠. 그 문제의 스페인어의 수준이. 이게 거꾸로 된 물음표. 네.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도. 그게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뭐 I am I speak English 난 영어를 말한다 그러면 의문문이 되면은 Do I speak English 이렇게 바뀌게 되면 스페인어는 조동사가 없어요. 억양으로만 의문문이 돼요. 훨씬 끝에만 쉽네요. 올리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물음표가 있어줘야 얘가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거는 의문문이다. 라가 되죠. 근데 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이제 최근에 와서 특히 남미하고 중동, 케이팝 제일 많이 소비되는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팬이 있어요. 제가 네. 이 한류 얘기는 매번 조심스러운 게 분명히 있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닌데 그리고 그 한류 팬들은 동시에 그 일본 문화를 소비하는 오타쿠 팬과 동시에 가는데 네. 우리는 우리 문화를 좋아하면 우리 것만 좋아했으면 좋겠는 그런 또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히 늘었고 제가 7월에 칠레를 잠깐 이제 다녀왔는데 얼마 전에 7월이요? 네, 그런데 엄청난 변화를 느꼈죠. 어떤 설마 이제는 인스턴트 커피 안 마셔요?
이제 약간 전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좀 숨기면서 K-팝을 소비했다면 조금 드러내서 그래요? 그리고 K-뷰티에 대한 관심은 정말 높아서 제가 이제 칠레를 2020년에 나올 때는 그때부터 슬금슬금 이제 그 약국에서 마스크팩을 팔고 있었어요. 슬금슬금. 네. 그런데 지금은 제법 많이 판대요.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죠. 엄청나게 비싸고 또 전에는 한인촌에만 한국 식당이 모여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제법 이렇게 또 시내에도 한국 식당이 생기기 시작했고, 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교포들이 이제 동포들이 2세, 3세가 늘어나면서 아니면 이제 혼혈들. 혼혈은 많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 한국 그 중남미랑 교역이거든. 외교부 자료를 보니까 네. 이제 뭐 우리는 이제 그 중남미에서 그 마스크팩도 팔리고 뭔가 K 뷰티 이런 거 소비재라면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한국과 중남미 전체 교역액이 한 550억 달러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한국의 대외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한 4점 몇 %? 이렇게밖에 안 크지 되기는 않죠. 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보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게 조금 더 많았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흑자였는데 이게 그 코로나19 때 조금 네. 우리가 적자로 전환된 게 있었고 근데 우리가 수출하는 거 보면 여전히 그냥 대기업 자동차, 품목이 뭐. 자동차, 차 부품, 네. 그다음에 철강, 반도체 그렇죠.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국의 이제 교육의 특징이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는 없습니다. 이 세 나라로 가는 우리 수출이 뭐 한 거의 중남미 전체 수출의 한 70%가 넘으니까 특정 국가의 쏠림 현상 이게 이제 그렇죠. 칠레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보다도 더 많은 게 우리가 이제 FTA 제일 그렇죠. 먼저 한 나라고 그렇죠. 그래서 쏠림이 굉장히 심한데 이제 한류 영향 같은 게 이게 사실 세계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나라 사람들의 뭐 전부 혹은 절반이 한국 드라마를 본다 이럴 수는 그럴 수는 없는데 없죠. 네. 예, 확산이 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한국 화장품이나 식품 소비가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 교역 쪽에서는 이제 중남미의 그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은 거에 비해서 네. 해외 직접 투자 그렇죠. 우리가 전체 그 투자액의 한 12% 이상이 네. 중남미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교역보다 우리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네. 그다음에 아까 그 교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일본 문화 소비자랑 네. 겹친다 그러셨는데 그 작년 10월에 그 브라질 문학 아카데미가 네. 그 도라마로 이제 공식 그렇죠. 표기하기로 한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국내에서도 좀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K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는데 브라질의 국립국어원에서는 왜 도라마라고 표기를 했느냐.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그 정기라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어요. 했더니 이게 우리는 이제 K 드라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 맞긴 맞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사실 역사가 짧지는 그렇죠. 않아서 뭐 2002년 이때 네. 멕시코에서 무슨 뭐 별은 내 가슴에 이런 그렇죠. 것부터 그렇죠. 그랬지만 여전히 일본보다는 문화가 짧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결국은 한인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지 그렇죠. 않은 거. 다만 또 긍정적인 게 있다면 원래 그 나라에 이주민이 많으면 거기서부터 문화가 그렇죠. 출발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남미의 K 컬처는 현지인들이 젊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거는 좀 특이한 사항이다 특이하죠. 이렇게 설명을 그럼 교수님 하시더라고요. 그 언어가 다른데 네. 좀 제대로 그 감성이 전달이 되나요? 왜냐면 한국하고 스페인은 좀 약간 다른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중남미 한류의 견인차는 K-팝이에요. 네. 그 이유는 따라서 춤을 출 수 있잖아요. 춤을 때. 굳이 언어가 필요 예, 없어요. 언어가 필요 없고 몸으로 그래서 커버 댄스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그건 정말 많이 봤어요. 큰 거울이 있는 곳에서는 네.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봐야 하니까. 그래서 커버 댄스를 많이 하죠. 노래를 몰라도 되니까. 네, 그리고 드라마는 생각보다 팬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좀 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제 코로나 기간에 집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뭔가 봐야 이거저거 되죠. 네. 보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고 네. 이제 제 친구도 보니까
야, 거기 나오는 한국 남자들 너무 착하고. 그런데 이제 이 드라마를 또 많이 보다 보면 한국의 그 문화를 파악해서 야, 거기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떻게 결혼을 하니 뭐 이제 어머.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 그 정도로.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네. 한국에 와 있는 그 중남미 학생들을 몇 명 보면 한류가 좋아서 오면 대부분 실망해요. 그 오빠들이 어디 있어요? 없지. 아, 저한테 오시면 제가 드라마 보여드릴게요. 속에서만.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한류랑 상관없이 한국에 온 학생들은 와보니까 너무 놀 것도 많고 너무 재밌는 것도 많고 일본이나 중국 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좋아하죠. 그 어쨌든 이 수가 중요하잖아요. 이 네, 특정 그렇죠. 언어를 쓰는 수, 네. 뭐 영어를 많이 쓰는 사람, 뭐 중국어를 네. 많이 쓰는 사람 이게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스페인어를 쓰시는 분들, 뭐 국적과 상관없이 이런 네. 분들은 일단 많다는 건 이제 교수님 많고 더 덕분에 늘어나겠죠. 더 늘어나고 있죠, 정말. 그렇죠.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정치적인 영향력이 됐든 경제적이든 뭐 문화적이든 영향력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이들이 가진 뭐 어떤 잠재력, 힘, 뭐 어디까지 보십니까? 일단 인구 일단 인구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어 또 미국 내 히스패닉도 자료를 보면 이제 보통 나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라는 인구 센서스를 할 때 아이덴티티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세대나 2세대는 나는 라티노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제 3세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나는 미국인이다. 아,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스페인어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미국이나 뭐 다른 해외에 살면서 한국어를 유지하는 것보다 스페인어를 유지하기는 더 쉽죠. 또 게다가 미국에는 유니비시온이라는 방송이 있고 미국 사람들도 스페인어를 많이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고 그리고 나를 미국인으로 느끼고 살다가도 필요한 경우에는 뭉치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칠레에서 네. 보면 한국에서는 뭐 한중일 막 복작복작하지만 그렇게 동양인이 많지 않은 데서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보면 너무 반가워요. 저도 일본 학생들, 교환 학생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따랐는지 몰라요. 네. 그런 반가움이 있기 때문에 뭉칠 땐 뭉치고 또 그들끼리 싸울 땐 싸우지만 그런 힘이 성장해 가겠죠. 이 중남미는 한국에서 자꾸 망했다고 보고도 하지만 안 망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느리고 우리는 조금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뭐 빨리빨리 갈아엎어야 되는데 네. 아니 쟤네들은 저러면 대통령을 탄핵을 하지 왜 저러냐 다 뒤집어 엎지 왜 저러냐 그러는데 네. 중남미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최대한 얘기를 하고 뭐 인생 별거 있나 그냥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가겠죠. 자원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단 자원이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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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기자는 이분들의 어떤 힘, 파워 얼마나 확장될 걸로 전망하세요? 전 중동 탐방이라. 중간당이라. 제가 깜빡했어요. 네. 네. 부정 기자님 뭐 첨언하실 거 있나요? 2010년대 그 브라질의 룰라 정권 시절에 브라질 잘 나갈 때 굉장히 라틴 아메리카 완전히 좀 업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중남미 경제가 커지면은 결국은 이 전체 스페인어권 사용자라든가 히스패닉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게 언젠지는 오래 걸릴 거라고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니 뭐 어느 네. 분이 한국 칠레 중남미 오셔서 얘네들은 자원도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러셔서 제가 자원도 많은데 일까지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살겠어요? 제가 그런 경쟁력이 적이. 떨어져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모든 자원은 중남미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와 언어 이 두 가지는 한 국가 혹은 민족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죠. 숫자와 이 사용자 크기가 클수록 힘은 증대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특정 국가만을, 특정 민족만을 너무 심취해서 한쪽만 봐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